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우분투 추진단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우분투 홍보대사 여러분, 방크의 우분투 홍보대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의 주제는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입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좀 생소할 텐데 여러분이 왜 아프리카의 미래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잠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짜잔! 바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여기 아프리카 지도 보이시나요?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책을 썼냐고요? 여러분과 아프리카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계기도 사실은 이 책 때문에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연합뉴스에서 몸담은 지는 27년째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연합뉴스에 입사를 했고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이 사진이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해 보일 텐데요. 바로 여기가 아프리카의 땅끝 희망봉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희망봉이 별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희망봉이 아프리카 최남단이라고 해요. 정확히 지도상으로는 여기 옆에 있는 또 다른 곳이 있긴 한데 원래가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곳은 여기에서 왜 희망봉이라고 불렸냐면 유럽의 대항해 시대 있잖아요. 유럽의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인도까지 상선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항해 시대 때 이 앞바다로 지나가는 배들이 여기가 너무 날씨가 험해서 폭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침몰했어요. 배들이 많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폭풍의 고지라는 그런 지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왕 2세라는 포르투갈 국왕이 디아스라는 항해가가 여기를 이름을 이제 폭풍의 고지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자, 아무리 항해가 힘들어도 아프리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포르투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 남단 쪽에 있는데 남쪽 끝에 있는데요. 여기를 돌기만 돌면 그 어려웠던 항해가 이제 끝나고 인도가 바라보이지 않니? 그래서 여기를 희망의 고지라고 하자. 그리고 그걸 바라보이는 이곳을 바로 희망봉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유명한 희망봉이고요. 이 주변에는 이제 또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어서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탁자처럼 평평한 산을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제주도와 더불어서 세계 7대 자연유산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서 거리가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상당히 멉니다. 좀 걸어서 가면 힘든데 제가 가족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금방 가 하고 제 차한테 얘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부부싸움도 하고 했던 곳이긴 한데 어쨌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희망봉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 땅끝 희망봉의 성과는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특파원 생활을 남아공에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30년 가까이 다 해가지만 처음에 이제 국제뉴스부에 있고 국제뉴스부에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회부도 하고 북한부도 했다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뉴스부에 가서 영문뉴스도 또 다루고 했어요. 그렇게 다루기도 하고 또 산업부도 하고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회사는 이제 1980년에 창립이 됐는데 원래 창립 초기부터 카이로에 아프리카 특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연합뉴스인데 이제 요 안에서 남아공이라는 곳은 아프리카 남단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관문격이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특파원을 신설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원을 저도 처음에 했는데 워낙 유능한 선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가게 되는데 여하튼 팬데믹 때 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터져가지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이제
남아공에는 퍼지지 않고 있었는데 비행기에 딱 타서 딱 내리니까 벌써 이제 군인들이 또 올라와서 미리 귀에 이제 온도 체크도 하고 벌써 그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남아공에서 해서 수백만씩 막 이렇게 막 감염자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많이 그때 희생을 당했고요. 만약에 이 태풍이 불고 있었다면 제가 많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한 시기여서 이렇게 거세질 줄은 몰랐죠. 근데 의외로 태풍의 눈이 또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공 안에서는 오히려 바깥에서 난리 났네 하지만 우리나라 또 바깥에 북한이랑 티격태격 할때 곧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남아공 내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측면도 또 있었던 그런 역설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제가 국내 유일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주재 특파원을 했어요.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있었는데 이 요하네스버그라는 것은 남아공의 경제 중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은 서울이고 행정 수도이기도 한데 남아공은 이제 행정 수도가 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중심이 요하네스버그에 있고 이 남아공 중심 아프리카 40개 나라를 제가 이곳에서 이제 커버를 하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갔다 와서 제가 책을 내게 됐고요. 원래는 저도 이제 막 제1세계 뭐 미국의 워싱턴 세계 정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연수도 하고 해서 그래서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지원했던 건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특파원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게 이제 선배가 먼저 가서 안 되고 다음에 이제 워싱턴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또 유럽도 했는데 유럽도 또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몰리고 몰려서 세상 끝까지 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그래도 또 요하네스버그 특파원이 그때 신사를 한다 해서 여기를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1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특파원 생활을 해보니까 역사는 또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방에서 바라볼 때, 좀 아래에서 바라볼 때 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바라볼 때 세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파원의 이 희망봉을 제목으로 잡은 것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땅끝에서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막판 골목에 몰렸을 때 어찌 보면 거기서 또한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듯이 이런 희망봉이 굉장히 인생 개인적으로나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예. 아름답죠. 여기는 남아공의 수도 프리토리아입니다. 제가 이제 요하네스버그 주재 특파원이었는데 실제로 산 곳은 여기 프리토리아에서 살았어요. 이 꽃은 자카란다라는 건데 브라질에서 원래 원산지예요.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뷰티풀하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이 통신탑이 이렇게 솟아있고 한 게 정말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프리토리아는 남아공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수도가 3개나 돼요. 행정 수도가 있고 입법 수도, 국회가 있는 입법 수도가 있고 그 입법 수도는 케이프타운. 아까 제가 희망봉에 있던 그 근처가 거기가 케이프타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법 수도 블룸폰테인이라고 거기는 대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3개에서 이제 우리도 지금 뭐 대상 때 뭐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로 옮기는 많이 있는데 남아공이 재밌게도 수도가 3개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밌고 남아공에 산다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특히 이 남반구에 있잖아요. 남반구에 있다는 건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물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남반구에 가면은 변기물이 거꾸로 돌아요. 그래서 남반구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 변기물이 돌아가는 거 봤다가 나중에 남아공에 갔어요. 진짜 그런가 한번 들으면 진짜 거꾸로 돌아가네. 그리고 적도선상에 있을 때는 그 물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니 그런 식으로 쭉 빠진다고 하는데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남반구에서는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뜬다더라. 혹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해는 아무리 남반구라도 동쪽에서 뜹니다. 지구 자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반구에 산다는 건 사실은 아까 제가 땅끝도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되는 게 많아요. 특히 남아공은 이제 영국식 운전체계 가지고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또 통행을 하고 하는데 이 운전대도 남아공은 또 반대로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세상을 거꾸로 본다, 물구나무 서서 본다라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분투 홍보대사잖아요. 근데 우분투가 도대체 뭐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분투라는 것은 원래 이제 아프리카의 토속 언어,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인 반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이게 이제 남아공의 흑인 차별정책 철폐운동을 폈던 자유투사 넬슨 만델라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고요. 아프리카의 격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바로 당신이 있어서 뭐 지금 정치로 따지면 여의 입장에서는 야가 있어서 야의 입장에서는 여가 있어서 이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적 공동체 정신을 강조를 하고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 영어로는 humanity라고 합니다. 인간됨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우분투 홍보대사인데 연합뉴스도 우분투 추진단이 있네. 이 우분투 추진단은 뭘까요? 우분투 추진단은 우리끼리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는 함께 분투한다 해서 우분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우리 우분투 추진단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아프리카의 뉴스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관련된 사업도 하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처음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또한 지난 4월에 국제 난민 포럼을 개최를 하기도 했어요. 유엔 난민 기구랑 공동으로 했고요. 가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경제를 주제로 또한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언론의 향도라고 하죠. 아프리카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글로벌하게 넓히는 선봉에 있다라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이 방크의 여러분 우분투 홍보대사들과 같이 바로 이런 일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우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만델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바로 만델라세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델라와 그 옆에 계신 분이 데스먼드 투투 영국 성공의 대주교예요. 대주교신데 남아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1994년에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 벌써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났죠. 우리나라는 이제 여야가 서로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굉장히 바뀌면서 역동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만델라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그 정당이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정당인데 쭉 3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하면은 정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지만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만큼 정치를 좀 더 역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가령 이제 전기가 하루에도 뭐 몇 시간씩 제대로 안 들어온다든가 로드 쉐링이라고 순환 단전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남아공이 흑인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를 펴나가면서 흑인들이 주인이 된 세상을 일궈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만델라죠. 만델라는 199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명예박사 학위도 받고 했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두 분 다 수상을 했고요. 이 투투 대주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 교사였는데 역시 만델라와 같이 뜻을 합쳐서 아파르트헤이트, 흑백 차별 정책 폐지에 철폐에 힘을 같이 보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흑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유색 인종이 또 섞여서 무지개 나라를 이뤄보자라는 꿈과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보이는데 2010년에 월드컵을 남아공이 이제 개최를 하게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 대회였어요. 그것도 민주화 정권 역사를 뒤바뀐 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가득 찬 그런 대회였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때 출전을 했죠. 그래서
나름 좋은 성적을 또한 거뒀지 않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프리카 남아공이 사실은 여기 있고요. 자, 그럼 아프리카 자꾸 하는데 아프리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뭐 아프리카는 더워. 또 뭐 대구가 하도 더우니까 대프리카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무조건 더워 이런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아요. 기후도 정말 다양하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아까 사하라 사막 말씀드렸는데 사막 지역이 북쪽이 사막 지역이 주로 많은데 또 열대 정글이 있는 거 민주콩고 공화국 같은 열대 정글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사바나 같은 초원이 있는 좀 건조한 부분, 여기는 또 사일 지역 반건조지대, 그다음에 여기는 지중해성 남아공 같은 지중해성 기후, 연평균 기온이 20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고 여름철에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남아공은 되게 선선해요. 그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백인들이 사실 아프리카를 식민지에서 주로 머물렀던 곳이 이 남부 지역인데 이 남아공이 워낙 살기 좋아서 이곳에 정착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네. 근데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땅덩이가 크냐면 자, 세계 1위, 2위, 3위가 어느 나라죠? 바로 미국, 중국, 유럽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중국, 유럽 다 때려 넣어도 아프리카가 더 큽니다. 아프리카는 그만큼 광대한 대륙이에요. 근데 실제 지도상에는 좀 작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도법을 사용하면 아프리카의 그 웅장한 광활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례로 이 남아공에 제가 여기 주재한 특파원이었는데 요하네스버그가 한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케이프타운 아까 희망봉에 있는 케이프타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거리가 비행기로만 2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이면 기후도 서로 다르고요.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 거리 항공기로 가는 비행편보다도 더 멀어요. 한 나라가. 남아공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12배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아프리카는 넓다. 그리고 국가 수는 또 많아요. 볼까요? 일단 아프리카 국가 수는 55개국인데요. 더 들어가 보면 인구만 따져서 뭐 나이지리아 2억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14억 명이나 돼요. 근데 정말 컬러풀합니다. 아프리카는 단일 무채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지구촌 신생아의 3분의 1, 3명 중 1명하고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기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기였어요. 아프리카의 평균 나이는 20살이 조금 못돼요. 19.7세고 정말 그 정도로 역동적이고 젊은 대륙이죠. 지구촌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거기에 비하면 아프리카가 얼마나 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촌 젊은 층, 바로 여러분 홍보대사인 여러분과 같은 젊은 층의 중심은 사실 아프리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한국어를 쓰는데 아프리카에서는 2,000개가 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의 30%나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스와힐리어인데 이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아까 토속 언어인 반투어에다가 아랍어 옛날에 이제 아랍 상인들이 또 많이 건너와가지고 해서 아랍어가 스며들어서 만들어진 언어가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 동부 케냐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가 스와힐리어예요. 2억 명이 쓰고 있다고 해서 스와힐리어를 쓰는 대학이 있으면 글로벌하게 정말 글로벌한 곳이네라고 알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한국 외대에서 스와힐리어를 또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자, 아프리카는 그렇고 남아공 한 나라만 놓고 봐도 얼마나 역사가 언어가 다양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공식 언어만 오피셜 랭귀지만 해서 10개가 넘고요. 애국가, 국가를 부르는데 1절은 영어로, 2절은 아프리칸스. 아프리칸스는 이제 네덜란드 말하고 섞여가지고 토속화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칸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전통 민족들이죠. 가장 큰 민족 줄루족 언어, 코사정 이런 발음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코사족 언어, 소토 언어 각 한 절씩 각 언어로 불러요. 국가를 말해요. 경기가 시작되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남아공의 예술가, 전방위 예술가인 켄트리지라는 사람이 와서 서울 이제 GS 아트 문화센터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은 흑인들이 나오는데 코사오, 줄루어, 소토어 각각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문화가 다채롭다, 언어도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을 한민족 하나로 분류를 하지만은 또 요즘에 이제 다문화라고 해서 많이 여러 민족들이 이제 섞여 사는 우리 사회는 이제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3,0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걸 뭐 옛날에는 좁은 개념으로 부족이라고 했는데 부족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부족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족보다도 더 큰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줄루족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몇백만, 천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족 분포만 해도 3,000개가 넘으니 얼마나 다양한 민족이 있는지 아프리카에 또 다양한 문화가 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냥 아프리카는 이래 하고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종교만 해도 우리가 늘상 아는 기독교, 이슬람, 토착 신앙도 많이 있어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아프리카의 이슬람은 또 아프리카 토양 특색이 약간 있어서 우리들 컬러랑 조금 다른 또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는 인류의 요람이라고 해요. 요람이라는 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를 처음 거치는 곳이 요람이잖아요. 인류가 진화를 했을 때 그 요람과 같은 역할을 사실 아프리카가 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의 이제 남아공에 인류의 요람이라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있어요. 거기 박물관격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두개골만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 원시 인류 많이 배웠잖아요. 크로마뇽이니 호모사피엔스니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그 사피엔스 거쳐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 요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원시 인류들이 출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만을 봤을 때 오늘날에 이런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전시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아프리카는 보통 우리가 3세계는 1세계는 넘버1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선진국들, 요즘 일단 OECD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지만 아프리카가 저는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원조 1세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방금 전에 본 거죠. 인류의 시원지, 인류가 출발한 곳, 인류가 흘러나온 곳, 바로 크레이들 오브 휴먼카인드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표방을 해요. 그래서 남아공에도 이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곳에도 있어요. 그 동아프리카 쪽에도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있어서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쭉 뻗어나갔다. 유럽으로도 나가고 아시아 대륙으로도 뻗어나가고 해가지고 온 세계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을 에렉투스는 이제 두 발로 선 인간을 말하는데요. 사바나 이제 초원에서 나무 위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초원에 딱 디뎌가지고 두 발을 딱 딛고 보무도 당당하게 딱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 것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케냐 취재를 가는데 특파원으로 이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 호모 에렉투스 소년상 그 유골이 딱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유구한 인류의 뿌리가 여기에 깊이 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의 왕국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특파원 가기 전에도 뭐 세렝게티 초원에 대한 그 영상도 보고 해서 야,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 세계 동물의 3분의 1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댕댕이도 사실은 아프리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댕댕이 너무 좋잖아요. 좋고 양양이도 좋은데 이 동물들의 천국이 사실은 아프리카라는 거죠. 진짜 동물, 레알 동물을 보려면 사실은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봐야 되고 우리가 사람만 살아가는 지구가 아니라 동물과 같이 어울려가고 식물과 같이 어울려 사는 우리 존재잖아요. 인간인데 인류인데 그 동물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한민족도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뻗어나와서 중국 북부 랴오닝성에까지 갔다가 기후변화가 또 거기 일어나서 빙하기가 오고 하니까 농사짓기가 그쪽에서 힘들어서 한반도로 내려왔다라는
주장을 한 또 서울대 최근 그 지리학과 교수의 책이 나오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도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우리 안에도 아프리카의 일부가 있다. 우리의 그 인류의 모든 태가 사실은 아프리카의 일부분 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동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파리가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기린이 우리가 지나가니까 이제 집차 트럭 같은 걸, 큰 트럭 같은 걸 타고 가는데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사자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로 이제 밤에 하거나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사파리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기린이 쳐다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아프리카를 가보면 진짜 이런 사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역시 이래서 아프리카지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스톡홈 근처에 이런 데 가서 그냥 동물원에 있는 사자 보는 거랑은 달라요. 여기는 우리 경상북도 사이즈 정도 되는 이런 광활한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 이제 빅5라고 해서 뭐 표범까지 해서 뭐 그다음에 저기 와일드 비스트니 뭐 누라고도 아주 큰 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다 볼 수 있으면 정말 럭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이 사파리 아프리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안84라는 뭐 연예인들, 여행 유튜버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가는데 저는 사람들이 정말 아프리카를 앞으로 좀 많이 가서 이런 아프리카의 맛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물은 그렇다 치고 원시는 그렇다죠. 근데 스마트폰도 아프리카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도 사실은 그 소재 같은 거는 아프리카에서 채굴한 광물들, 코발트라든지 이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70% 이상을 생산을 해요. 백금은 남아공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나요. 사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광물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 광물도 역시 아프리카에서 많이 납니다. 전 세계 광물 30% 이상이 아프리카에 묻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런 점에서 광물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태양광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태양광 패널 같은 데 쓰는 그런 거기에도 다 이런 아프리카와 연관된 소재를 쓴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지금 관세 전쟁을 통하고 서로 뭐 관세를 얼마 낮추니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관세 전쟁의 파고를 헤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전략으로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는 건 남반구 주로 이제 저비도 국가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을 말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많아요.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니, 아프리카니, 중동이니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무역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데 주로 한 120개 국가 정도를 뽑는데 아프리카가 55개국, 54개국 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거의 절반이 육박할 정도로 아프리카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로를 찾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로 몰려들고 있는 세계를 좀 보면은 아프리카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35년째 외교부장이면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럼 딱 새해 첫날 설 딱 되면은 신정이 딱 되면은 첫 일정을 아프리카 순방을 딱 잡아요. 올해는 어디 남아공 가고 또 케냐 가고 그 옆에 모잠비크 가고 탄자니아 가고 이 네 나라 한번 쭉 돌자. 이렇게 해서 가서 다 정상들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 일을 무려 35년째 중국이 해오고 있어요. 그만큼 공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지 남아공에 50만에서 심지어 100만, 200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자체 신문도 발행을 하고 서점도 있고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파워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구나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중국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의 교민들이 한 10,000명 정도 전반적으로 있고 남아공에는 한 3,4천 명 정도가 있어요.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저를 이제 자꾸 중국인으로 오해를 해서 남아공 현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일일이 막 나 한국 사람이야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중국 사람들의 파워가 강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못지않습니다. 1993년부터 아프리카와 다자연협, 이 티카드라는 것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뭐 모로코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오가면서 이런 다자 회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사실 좀 어느 정도 한 발이 떼고 있다가 나름 영향력이 있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세가 워낙 강해지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철도 놔줄게. 우리도 너희 도와줄게. 미국 국무장관이 전임 블링컨 국무장관이 막 아프리카를 또 순방을 한다든지 우리 중국 신경 쓰지 않아. 우리 중국처럼 막 너희 빚더미 올려서 놓고 너희들 막 갖고 놀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중국이 빚을 많이 구워주고 아프리카 것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자원이라든지 광물들을 소유권이라든지 채굴을 하는 권한을 따가는데 그걸 비판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사실은 강하죠.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은 이제 식민 지배 경험을 한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지금 프랑스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반발해서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있기도 한데 유럽도 오랜 동안 이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왔고 러시아는 과거 공산 시절에 구소련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식민지 국가들을 도왔던 독립을 도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도, 그 다음에 튀르키예, 중동 국가로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지금 진출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각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다자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 뭐 저 가나라든지 가봉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상 회의를 하긴 했지만 아프리카 48개 정상들을 모아놓고 정상급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아프리카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셈이에요. 근데 당연히 후발주자죠. 그래서 앞에 진출한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는 훨씬 약점이 많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우리만의 또 강점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 경험을 아프리카 식민 지배 경험을 아프리카는 경험을 했잖아요. 주로 1960년대에 많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후에 했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 경험이 있었고요. 식민지 지배 식민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러면서도 2차 대전 후에 원조를 계속 우리가 뭐 미국에서 받든 국제사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받던 나라에서 또 한국전쟁 거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첫 번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겠네. 1950년대 그때는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가나 이런 데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 왜 그렇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류가 있잖아요.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가 너무 굉장히 인기고 식료품이면 식료품, 샴푸면 샴푸, 그 다음에 얼굴 화장 K-뷰티라든지 이런 거 다 인기몰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의 가발도 마찬가지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다양한 제조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공업에서부터 중화학공업,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IT, 첨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고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배우려고 해요. 우리와 손잡으려고 해요. 그 점이 바로 강점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같이 덩치가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너무 막 덩치가 큰 사람이 다가와서 막 이렇게 하면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마치 그런 모양새라면 중국이 우리 너무 영향력이 강한 거 아니야? 우리가 흡수될 수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미들파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분투 홍보대사를 하는 그 미션이라는 미션의 가장 큰 거는 아프리카를 널리 알리는 건데 아프리카와 친구 되기가 저는 아프리카가 친구 삼을 만한가? 친구 할 만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남아공 특파원으로 있을 때 프리토리아 한국문화원이 있거든요. 프리토리아에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공연을 했을 때 아프리카 친구들, 남아공 현지 친구들이 이런 옷을 입고 나와서 K자 보이시죠? 여기 K 이걸 입고 나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앞에 선 분들이 강사예요. 강사가 당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 강사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B급 가수도 알아요. 3급 가수라고도 알아요. 근데 자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강사를 세워서 배워서 익혀가지고 자신들이 춤을 익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리듬 있잖아요. 리듬과 몸짓과 이 사람들은 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시위를 할 때도 춤춰요. 춤추고 정말 몸짓이 정말 리듬이 정말 흥겨워요. 그래서 거기와 결합이 돼 우리 K-팝과 결합이 돼서 했는데 정말 역동적이더라고요. 저는 남아공의 특파원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 K-팝 가수들을 잘 몰랐어요. BTS 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지 그 저기 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특파원으로 가서 우리 K-팝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건 심지어 B급 가수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을 하는 분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사물놀이 공연 강의를 하고 공연도 했거든요. 근데 거의 K-팝 스타만큼 환호를 받고 정말 환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목말라 하고 있구나. 우리 한국과의 교류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돼야 될까? 친구가 된다는 거는 상대방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것이 이 대륙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문화도 이렇게 다양하고 먼저 잘 아는 게 정말 그래? 알아가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아프리카 대륙을 여러분이 이제 우분투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 동안 이 아프리카 대륙을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걸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걸 좀 같이 나눠보고 싶네?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나눠주시면 아프리카의 좋은 친구가 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독도니 동해니 이런 분들 방크가 혁혁하게 이제 홍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고 이 왜곡된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깨트리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우분투 홍보대사 여러분과 같은 가장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평생 친구가 따로 없습니다. 아프리카가는 지금 25년인데 2050년이면은 거의 지금 14개에서 25억 인구까지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지구촌 인구의 3명, 4명에 1명꼴로 거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자산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라로 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야생의 아프리카, 아까 아프리카에 그렇게 동물들이 많고 아프리카는 또 청천연색이라든지 디자인도 정말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한 측면도 있고 다양한 아프리카의 그 살아있는 원시의 숨결이라고 할까? 야생의 숨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프리카의 매력을 또 맛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간접 경험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프리카의 그 멀리 떨어진 제가 남아공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중간에 트레인지 타고 거쳐서 가는 시간까지 거의 22시간이 걸렸거든요.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심리적 거리도 좀 먼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활동을 문통보대사로 해주시면서 그 거리감을 좀 더 좁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아프리카도 방문해서 아프리카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인에서 이름을 불러주기 이전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라는 것도 그냥 대륙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좀 더 꼼꼼하게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홍수와 이런 안 좋은 측면들만이 사실 우리 국내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면만 있는 거 아니고 케냐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카카오뱅크 쓰잖아요. 그것보다 더 전에 엠페사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냐 취재를 갔을 때도 사실 현찰을 지불하지 않고 거의
스마트폰으로 그 엠페사라고 하는 그거 앱으로만 해가지고도 다 결제를 하고 했었거든요. 첨단을 달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먼저 이제 이 핸드폰을 또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쓰는 시기를 건너뛰어 노트북에서 그러니까 이게 PC를 쓰던 것을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건너뛰어서 굉장히 농부들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오늘의 날씨가 어떻지? 오늘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다 공유를 할 정도로 또 앞서가는 측면도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가 물론 좀 안 좋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우분투 홍보대사로서 방크의 우분투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의 좋은 측면들, 아프리카에 이렇게 발전된 측면도 있네. 아프리카의 공동체 정신이 이렇게 강하네. 아프리카의 다양한 이름들을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거리가 있는데요. 같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끝내기 전에. 아프리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아프리카는 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뎠기 때문에 기후변화 책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경북 산불도 났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나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위험에 대한 노출이 책임은 정말 적은데 세계에서 제일 적은 대륙인데 어찌 보면 노출이 된 건 가장 크게 노출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하고 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거든요. 왜 아프리카가 책임을 별로 없는데 이런 또 리스크는 많이 짊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최근에 경북 산불에서도 봤듯이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을 어떻게 좀 같이 찾아볼까, 모색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짐을 접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죠? 바로 머스크죠. 테슬라 얘기하고 전기차 테슬라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또 테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그 CEO 머스크를 배출한 나라는 다름 아닌 아프리카의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공 특파원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야생성, 와일드함 이런 것들이 머스크한테도 저는 일론 머스크한테도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그 창의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 이 사고의 혁신과 같은 거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저는 태어났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머스크가 자기는 지금 미국인이라고 거의 생각을 할 텐데 그 배경에는 이런 아프리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임 교황이 나셨는데 레오 14세 편견과 분노를 무장해제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분투 홍보대사 여러분이 바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오고 했을 때, 그다 우리가 원조를 받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였던 우리가 탈바꿈을 했고 그런 편견을 떨쳐버렸잖아요. 그럼 편견을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아프리카를 우리가 우분투 홍보대사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역할을 선봉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썬더볼츠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센트리라는 친구를 도와주는데 그 주변에 보통 평범한 어벤져스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서 탈출하게끔 도와주고 격려를 해줘서 자기만의 그런 어떤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잖아요. 참된 자아를 회복하게 도와주고 또 어떤 흑인 여자가 막 그 담벼락 같은 게 무너지는데 서로 떠받쳐가지고 같이 막아줘서 했듯이 저는 그게 바로 우분투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우분투, 같이 분투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게 같이 협력하고 그게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을 무대로 아프리카를 잘 알려서 편견들을 깨어보서는 몽골 기병대와 같은 그런 순발력 있는 그런 활동을 또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라고 했는데 저는 미래는 아프리카와 함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자신보다도 여러분이 앞으로 아프리카와 더 살아갈 날이 많고 아프리카와 친구가 될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개척을 하는 게 정말 재밌고 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우분투 추진단의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